인생, 커리어, 많은 것들이 to be determined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이들을 위한 이야기, 미술과 삶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TBD입니다. 저는 미술 알리고 있는 이승민. 저는 지혜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혜진쌤? 네, 정말 저희가 그 파일럿 방송이 나가고 나서 주변에 사실 그렇게 많이 알리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그나마 친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홍보를 했는데 되게 좋은 피드백도 있었고 악플에 가까운 피드백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악플만 있었다고 생각해서 조금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혜진쌤 주변에도 좀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니 다행이네요. 네, 저희 둘의 합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이 좀 있었고요. 사실 내용에 대한 평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뭔가 아무래도 저희만 저희 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그냥 재밌어 하시면 다행인데 사실 저도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듣고 뭔가 주제가 조금 더 전문적이진 않아도 되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저희만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은 파일럿이었지만 이번부터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저희도 오히려 되게 스터디처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파일럿 에피소드를 좀 우당탕탕 약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정돈해서 정식적으로 1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 TBD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1화인 거죠, 저희가 지금. 네, 저희 그럼 1화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승민쌤? 제가 주제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도대체 뭐를 하면 약간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번 1화는 미술 여행지로 정했습니다. 저나 승민쌤이나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녔었고 또 서로 유학한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특히나 미술에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는 어느 여행지를 가서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안 가면 굉장히 찜찜함을 넘어서 죄책감마저 들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진짜 미술 출장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다른 해외를 못 갈 정도로 미술이랑 여행이 굉장히 이렇게 결합돼서 제 삶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저도 출장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는 진짜 뭐 런던이나 뭐 다양한 도시를 갈 때도 거의 아트페어가 있는 주간에 가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맞아요. 비엔날레 있을 때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떨 때는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 한계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그때 너무 같은 월에 보다 보니까 뭐 맞아요, 프리즈 맞아요, 런던에 있을 맞아요. 때만 런던을 가면 사실 10월의 풍경밖에 못 보게 되고 좀 맞네요. 그런 게 아쉽기는 해서 저는 요즘에는 조금 다른 기간에도 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음, 혜진쌤 말처럼 되게 미술계 쪽에 많은 분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출장차 많이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각자 좀 그동안 좀 좋았던 미술 관련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꼭 가보진 못했지만 아직 꼭 가고 싶은 그런 곳들을 한 두세 곳 정도 서로 골라와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듣는 분들도 조금, 여름 휴가로 맞아요. 이제 곧 여름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추천해드리는 여행지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댓글란에도 남겨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악플도 그냥 뭐 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플보단 악플이 나 달게 받고 우선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혜진 쌤이 먼저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씩 말을 하면서 좀 세계 네네네네. 여행을 네, 방구석 세계 여행을 맞아요. 해보는 방구석 것으로. 세계 여행이네요, 정말로. 네, 어,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네. 아니고 말로 세계 속으로. 저는 딱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곳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저희 파일럿 에피소드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저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미술관이나 그런 박물관 같은 데서 미술을 접하고서 되게 큰 흥미를 가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현대미술을 처음 접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전 미술들, 근현대 아, 미술을 그쵸. 먼저 접하고서 그런 어떻게 보면 미술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찾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항상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반고흐를 항상 말을 하곤 합니다. 정말 저는 아, 아니, 고흐의 네, 예. 페인팅을 보고서 너무나 큰 감동도 받았고 정말 그분의 그런 삶의 발자취를 정말 따라가면서 보고 싶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반고흐 작가가 죽기 한 70여일 동안 살았던 프랑스의 오베르시르 위아즈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우아한 발음으로. 네, 오베르시르 위아즈. 네, 발음이 이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파리에서는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저도 실제로 갔었고요. 바야흐로 그것도 2016년보다도 훨씬 전이에요. 정말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갔으니까 한 12, 13년 전에 갔던 도시인데요. 네, 여기가 가는 길도 정말 예뻐요. 왜냐면 유럽은 사실 기찻길이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는 길도 너무 예쁘고 가면은 너무 재밌는 게 고흐가 이 지역에서 지역? 네, 이 예. 지역에 한 70여일 정도 살았는데 무려 점점. 60여일 정도 살았는데 한 70여 점의 작품을 여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루에 한 개 한 개 이상. 이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고흐가 보면서 그렸던 이런 풍경들 앞이나 아니면은 뭐 시청사나 교회 앞에는 그 안내판이 있어요. 그림과 함께 고흐가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것도 써 있고 그런 것들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고요. 그리고 일단 되게 한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음, 관광지이기도 한데도 되게 한적하고 제가 갔을 때도 정말 뭐 공휴일인가 싶을 정도로 길에 정말 사람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정말 한가한 지역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근처에 지베르니도 있어요. 제가 지베르니 얘기하려고 네,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베르니는 정말 관광지답게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음, 저도 음. 그때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갔을 때 지베르니는 참고로 모네의 이제 집이 있고 실제 그 집을 가보고 이제 그의 삶을 좀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맞아요. 관광버스로 막 가고 가면 이제 일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뭐 고흐의 미술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되게 한적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가 묻혀져 있는 묘지가 있다는 점인데 이 테오의 묘지가 되게 아름답게 담쟁이 덩굴 같은 걸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실제로 이제 뭐 고흐의 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꽃들도 엄청 많고 편지지도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흐가 마지막에 지냈던 그 하숙방이 있거든요. 라부 여관이라고. 네. 거기 아래층에는 현재까지도 카페랑 레스토랑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거기 앞에 가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다가 사실 이게 제 기억 조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빙성은 전혀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 라부 여관이었는지 어떤 다른 공간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 우편물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편물에 빈센트 반 고흐한테 온 우편물이 있었어요. 아, 파일럿 때부터 자꾸 이런 주변 환경을 네. 기억하시는 네, 네. 능력이 그래서 있는 것 그때 같아요. 정말 아직도 고흐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정말 고흐의 흔적들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 그 무덤이 진짜 예쁘네요. 너무 제가 지금 동시에 예뻐요. 네, 찾아보고 맞아요. 있는데 이 맞아요. 진짜 넝쿨들이 네, 막 네, 네. 이렇게 얽혀 있는 둘이 같이 이렇게 묘비가 맞아요, 세워져 맞아요. 있네요. 저는 사실 갔을 때 정말 눈물이 찔끔 한 방울이 났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한적하고 저도 친구랑 둘이 갔었는데 그 친구도 미술하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갔었고 또 고흐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알려진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페인팅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거기에 이제 밀밭이 실제로 있고 거기 앞에 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 그림을 아, 그렸다라고 보여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워킹 투어처럼 돌아다니면서 좀 그런 맞아요. 표지판들이랑 같이 구경을 할 맞아요.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긴 하겠네요. 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사실 파리에서 1시간 정도니까 되게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냥 저도 당일치기로 갔다 왔었습니다. 네. 근데 파리는 되게 좋은 게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한두 시간 정도 거리로 기차나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베르쉬아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네네. 오베르실 우아즈. 예. 네, 네.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뭐 지베른이던 사실 워낙 유명한 막 인상파 화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계셨어가지고 뭔가 굳이 현대미술에 관심이 없는 분이어도 그냥 그런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미술을 보기에는 정말 좋은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뭔가 좀 슬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마음이 그런 게 반 뭉클해져요. 네. 고흐는 워낙 좀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사실 생전에 어떤 인정을 크게 받거나 맞아요. 그러진 맞아요. 못했던 분이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근데 또 그의 마지막이 됐었던 곳이 모네의 지베르니에 비해서는 약간 맞아요. 한가하고 좀 맞아요. 쓸쓸하다는 게 되게 맞아요. 그 작가님의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그 승민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흐는 사실 생전에는 주목받지 못한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동생인 테오가 정말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걸로도 맞아요 알려져 있고, 그래서 고흐랑 테오가 나눴던 편지지만 해도 뭐 맞아요 예, 600개가 600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고흐의 삶이 많이 이제 연구도 되고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흐가 죽고 얼마 안 있다가 테오도 죽어요. 한 어... 6개월 이후 만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오의 부인이었던 요한나가 이 편지지를 출판했다고 해요.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네. 책이 하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맞아요. 있어요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홍보 마케터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게 요한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작업들도 다 요한나님이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케이스라서 그 이후에 회고전도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 고흐 하면은 이건 또 너무 뜬금없는 다른 지역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네덜란드 가면은 아 그쵸 네, 그쵸 고흐 미술관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고흐의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고흐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었는지를 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근데 여행지지 뭔가 않을까 유럽 싶어요. 투어를 갈 때 다 곳곳을 찍기도 하니까 사실 저도 네덜란드의 그 고흐 뮤지엄을 지나치거나 가봤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네. 거기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예, 많아요. 워낙 대표적인 맞아요. 참고로 고흐는 네덜란드 맞아요. 작가니까 예, 맞아요.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작가의 집을 갔을 때 또 보통은 유럽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업실을 남겨두거나 그대로 좀 맞아요. 보존해 놓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되게 가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고흐의 그림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단순히 예쁜 게 아니고 사실 어떠한 그 안에 고통이라든지 그런 네네. 얘기를 좀 알고 보면 또 느껴지는 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작가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거는 좋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미술관 가는 것도 재밌지만 작가들이 살았던 도시나 동네나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가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에 가다 보면은 그 작가의 작업보다도 그 작가의 인생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도 좀 시간이 되면은 찾아서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승민쌤의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저희는 이제 혜진쌤 덕분에 유럽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잠시 다시 아시아로 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희 진짜 그 경비행기가 아니고 뭐죠? 전용기였으면 좋겠네요. 네네네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저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 분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너무 미술관 하나씩 찍고 가야 맞아. 된다 이러니까 이제 혼자 미술관 다녀오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한국에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뭐 2박 3일 정도 갔다 왔을 때 어디를 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로 꼽은 곳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교토입니다. 오, 제 주변 분들은 제가 하도 교토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토 생각하시면 뭐 사찰이 많고 워낙 역사가 깊은 굉장히 오래된 좀 도시이고 좀 예전에 이제 일본의 수도이기도 했어서 그런 음. 역사적인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빨간 문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네네네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상 사실 교토에서 그 빨간 문은 가본 적이 없고 아직 네네. 다음에는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사실 그 11월 정도에 진행되는 그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라고 하는 아트 페어를 너무 좋아해서 네. 거기를 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만 교토를 조금 주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ACK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말만 들어가지고. 그럼 다음에 한번 참가자로서 네네네네. 한번 꼭 참가자로서 가고 싶고 그래서 이번 여행지가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한번 네, 부담감을 안고 네네.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물론 이제 제가 사실 뭐 저보다 교토분들이 훨씬 더 잘 그쵸, 그쵸.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우선 이거를 소개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ACK 때문에 저도 좀 관심을 크게 가졌지만 ACK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진 않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들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사실 교토에는 되게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뭐 사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좀 소개드리고 봤던 곳은 바로 그 교토 국립박물관인데요. 음. 우리나라에 국립중앙박물관 있는 것처럼 뭐 가면 굉장히 어떤 고미술이라든지 이런 뭐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좀 인상적인 거는 이 박물관에 또 새로운 전시관이 있어요. 헤이세이 시신칸이라는 이제 공간인데 여기가 지금 일본인 건축가 중에서 타니구치 요시오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이 이름이 혹시 익숙하실까요? 네? 왜 갑자기 퀴즈를 죄송합니다. 타니구치 이시카 타니구치 요시오라는 요시오. 분이 설계를 한 건데 이분이 그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재설계를 네네네. 맡았던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뉴욕에 네네. 가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서
2014년에 재설계가 됐었는데 모마가 이제 동일한 건축가분이 지금 요 박물관의 약간 새로운 전시관을 네네네네. 설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가보시면 굉장히 미니멀해요. 그래서 아예 뭐 동양권이랑 서구권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다르지만 좀 디자인적인 면이라든지 우리가 뭐 안도 타다오처럼 건축가의 작업을 찾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행을 할 때 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좀 요 건축가 타니구치 요시오라는 분의 작업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또 보시면 작품만 보는 게 아니고 좀 건축적인 면모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무라카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교세라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술 전시도 꽤 최근에는 했어가지고 저희한테는 익숙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933년에 개관을 해서 일본 자체에서도 제일 오래된 공공미술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미술을 위한 어떤 관이 생기면서 저희랑 익숙한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라든지 그런 작가들이 전시를 해서 좀 더 우리한테는 이름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슈퍼플랫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말 크게 개인전을 했어가지고 네. 뭐 몇 년 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도 했던 것처럼 네네네네. 굉장히 큰 규모의 전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90주년 기념 전시였던 것 같고요. 네. 미술관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 국립현대라든지 뭐 서울시립이라든지 그런 곳처럼 좀 뭐 헬로키티 전시도 했었고요. 네네네네. 뭐 미국의 이제 미술관 전시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뭐 쿠사마 판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워낙 그게 전통 미술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 미술도 하다 보니까 네네. 누구나 갔을 때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보다가 네. 저도 이제 교토를 사실 봄에 좀 뭔가 꽃이 피고 막 이럴 때 가고 싶어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6월에는 YBA를 하더라고요. 그 미술관에서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YBA가 혹시 무슨 뭐 그 몇 선배님 주년 뭐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대체? 그러게요. 이제 그래서 3월에 MMCA에서 그러니까 이게 허스트를 또 보고 그러니까 저희 이 정도면은 꼭 이 전시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보고 리뷰를 네,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혜진 쌤이 네, 담당을 계속 서클백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하늘의 계시가 약간 아닌가. 우주의 네, 계시로 네,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YBA 앤드 비욘드라고 해서 테이트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막 울프강 틸만스랑 네.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6월 3일 개최해서 9월 6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현대미술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서 정말 뭐 우동 먹으러 일본 가는 게 아니고 YBA 보러 YBA 일본 보러. 갔다 오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말이 그럼요. 길어지는 것 아니요. 같아서. 저도 지금 뭐 찾아보고 있었어요. 교토나. 좀 네. 들어주세요. 제 말. 네네네네네. 장난이고요. 이제 사실 미술관은 너무 많아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저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게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재미있었던 공간으로 그냥 두 곳 정도 소개해드렸고 제가 실제로 사실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교토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ACK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4월, 5월 정도 진짜 딱 날씨 좋을 때 네. 그때 굉장히 큰 한 13년, 14년 된 포토 페스티벌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교토그라피라고 하는 네네네. 이제 교토 인터내셔널 포토 페스티벌인가 그런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 그야말로 도시의 곳곳이 이제 사진 전시 뭐 다이도 모리야마라든지 그런 일본 사진 작가, 국제 사진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이는 이제 이런 축제가 열리는데 사실 날씨도 너무 좋고 교토가 너무 걸어 다니기도 참 편한 도시여서 좀 되게 다양한 사진 작업을 경험하실 겸 맛있는 것도 먹고 네네. 그러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비엔날레처럼
아니면 뭐 밀라노 디자인 네. 위크처럼 이런 브랜드들이 끼어서 아, 협업을 막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롱샴이랑 뭐 사진전도 하고 후지필름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디렉터가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처음부터 2013년 정도부터 요거를 이끌어왔던 분들이어서 점점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사실 4월에 좀 기회가 되면 5월에나 가보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저도 언젠가는 이런 축제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긴 네네. 해가지고 많이 좀 가서 경험하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교토그라피가 있고 교토폰이라고 하는 또 폰이요? 바이애니얼 네. 음악 페스티벌이 아, 있는데 네네. 그게 뭐 단순히 어떤 일본의 음악이 아니고 뭐 거기도 이제 해외 음악가들 다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만나볼 수 있을지. 그러게요. HK 얘기도 좀 해주세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또 혜진쌤의 그 ACK 참가를 제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번 네네네.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ACK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 6년 정도 된 이제 5년째를 네네. 이제 방금 마친 2025년까지 5회째를 마친 교토의 대표적인 현대 아트 얼마 안 페어고요. 됐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근데 교토시의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받고 네네. 있어서 좀 협력이 많이 되는 그런 현대미술 아트페어인데 조금 다른 개념은 일종의 협력하는 개념이 더 중시된다고 저는 언제나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세일즈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갤러리들도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언제나 그쵸. 가는 게 있고 그런데 교토 이 ACK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 갤러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름처럼 자신과 네네. 콜라보레이트 할 분을 초대하는 개념이어서 네. 가보면 이제 부스도 사실 재활용 목재 같은 걸 네, 활용하고 네, 네, 있어서 네. 너무 보기 편안하고 부스 안에 가면 두 갤러리의 작업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좁은 공간에서 뭐 좁다고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적당한 공간에서 되게 많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정말 그들도 굉장히 얼굴이 제가 느끼기에는 편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쉬어가기 좋은 근데 뭐 그게 사실 페어 입장에서는 쉬어간다는 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네, 적어도 네. 저는 방문객 입장에서는 너무 편안하게 좀 약간 여유롭게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작품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재밌었던 거는 가격대도 저는 좀 네, 괜찮다고 네, 네. 생각을 했었던 것 저도 같아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많은 제 주변 분들이 가고 나서 그런 후기들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아트 페어 중에 가장 되게 성공적인 페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세일즈를 떠나서 그 도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홍보를 하는 그런 페어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콜라보 개념이라는 것도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갤러리스트로서 페어에 참여를 한다는 게 당연히 세일즈가 첫 번째 목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미술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페어가 아닌가 싶고 또 그 주간에 되게 많은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뭐 맞아요. 같은 뭐 다양한 페어가 그렇듯이 뭐 사찰에서도 전시하는 맞아요. 것도 있다고 듣고 또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진짜 궁금한 페어입니다. 이게 되게 너무 좋은 게 그 사찰 얘기를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정말 그런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찰들을 문을 네, 네, 네. 개방해서 곳곳에 이제 맞아요. 작업을 걸어 놓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2년 전에 루카스 아루다라고 데이비드 와너 소속 네, 네, 네. 작가의 작업이 또 다이조 템플이었나? 되게 중요한 대형 사찰에 한번 걸렸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캐리 야마오카라고 하는 네. 키앙말링 전속 작가인 것 너무 같은데 좋아요. 그분의 작업이 또 어떤 사찰에 곳곳에 진짜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찾아가는 재미랑 이런 맞아요. 게 너무 새로웠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뭔가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없을까? 근데 뭐 여전히 근데 요즘에는 또 경복궁인가 창덕궁에서도 그런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다양하게 또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LCK는 또 재밌는 게 VIP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진짜 고즈넉한 그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니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행사를 가거나 그러면 좀 막 기가 막 엄청 빨릴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막 차 마시는 막 약간 요런 네네네. 경험 프로그램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들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마감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해본 적은 없지만 ACK가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ACK는 보통? 11월입니다. 그쵸. 보통. 네. 그니까 이제 그 1년 동안 지친 미술인들이 살짝 쉬러가는 듯한 페어이자 맞아요. 행사인 것 같아서 한 번 네.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 번 매년 가시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페어 시즌을 보면 사실 한국 이제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아트 바젤 파리가 아니죠. 프리즈 런던이 런던 네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아트 바젤 파리 있으면서 되게 네네 휘몰아치는 기간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심적으로 그냥 네네 가깝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휴가로 오히려 가기 괜찮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네, 정말. 네.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리더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페어 디렉터 한 분이 계셨었는데 올해부터 사실 요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메일이 네. 왔는데 5분의 디렉터로 운영이 되는 거여서 리더십이 5명이에요. 오, 그래서 그럼, 오퍼레이션스 네, 따로 네, 있고 뭐 네. 파트너십 따로 있고 오, VIP 따로 있고 뭐 그래서 그것도 좀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네, 했었는데 저는 언제나 사실 새로운 시도는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네. 편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네, 파이널.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근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이걸 뭐 아무도 안 들을 것 그러시구나. 같아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자. 네. 자꾸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맞아요, 마시고요. 네. 맞아요. 반성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혜진 빠르게 쌤이 또,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저희가 남았어. 사실 이거 준비하기 전에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준비한다고 서로 엄청 징징댔었는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갑니다. 할 네. 말이 많아서. 네, 저의 두 번째 여행지도 사실은 유럽이에요. 네. 왜죠?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유럽병에 빠져버린 여자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는 유럽인데 제가 네. 살았던 나라의 영국의 코널 그 아, 중에서도 세인트 아이브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영국에 사실은 처음 간 게 런던이 아니고 데본이라는 주거든요. 페잉턴이라고 사실 네네. 영국 분들도 잘 모르는 정말 작은 해변가 도시예요. 네. 거기서 처음 영어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게 아, 사실 코널인데 제가 거기 갔을 때부터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늘 기회가 되지 않아서 맞아요. 제가 영국 유학 생활 중에서도 가보지 못했으나 제가 재작년에 런던을 혼자 여행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서 세인트 아이브를 다녀왔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런던에서는 한 3,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코누알은 거의 기차로 5시간 걸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엄청 먼 도시, 해변가 도시이고 사실은 영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진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여름이나 이럴 때 날 좋을 때 가가지고 휴양하고 오는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도 네, 미술인답게 미술 때문에 갔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장 유명한 거는 테이트가 그쵸. 있어요. 테이트가 리버풀에도 있고 런던에도 당연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세인트 아이브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재미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영국 사람들도 세인트 아이브에 뭐 어떤 미술가가 있을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작가님들이 거기서 태어나신 작가님들도 있고 또 언제나처럼 약간 위험에 빠진 시기나 되게 위기 음, 상황에서 거기로 많이 약간
뭐 피난? 네, 피난처럼 갔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영국의 많은 작가님들이 세인트 아이브로 가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아트 씬들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부산 같다고 네, 느껴지면 맞아요. 될까요? 부산 아니면은 저는 사실 제주도나 통영을 좀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제일 유명한 어, 미술관이자 기관은 바바라 헤버스의 조각 정원과 스튜디오가 저 진짜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네. 영국 거기. 모더니즘 조각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작가님이신데 거기에 정말 너무나 예쁘게 정원이랑 실제로 사용했던 작업실이 네, 개방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TMI지만 네. 결혼식도 하더라고요. 그 조각 정원에서요? 네,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고 네네네네. 있는데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좋겠다 너무 싶은 멋있네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공식 인스타 갔을 가면. 때도 거기서도 해변이 좀 보일 정도로 위치도 정말 좋고 되게 네. 고즈넉해요. 여기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오베르실 우아즈처럼 되게 고즈넉한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도시 곳곳을 좀 걸어 다니면서 이 작가님들이 네. 봤을 풍경이나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줬던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좀 돌아다녀 볼 수 있는 지역인 것 같고 또 되게 유명한 코니시 파이가 네. 코니시가 어쨌든 코널 으라는 아,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코니시 파이도 있고 뭐 네. 영국 네 갑자기 맛집 갑자기 음식. 네 막 갑자기 맛집 영국에 이제 바닷가를 가면 무조건 있는 피쉬앤칩스 맛집도 너무 많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혼자 갔을 때 혼자 다 맛있게 혼자 갔어요. 드셨나요? 혼자 갔고 되게 쓸쓸했지만 또 너무 그 쓸쓸함이 근데 좋을 때도 있잖아요. 혼자 맞아요. 여행할 맞아요. 때. 사실 네. 미술관은 혼자 가는 게 맞아요. 최고여가지고 저도 맞아요. 남들 이렇게 구애 안 받고 너무 편안하게 다녔던 여행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 여름에 영국을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꼭 좀 한번 그 기회를 가보세요. 삼아서 네네네. 코널 세인트 아이브스 꼭 네. 가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직 저도 못 가봐가지고. 그리고 로컬 갤러리도 되게 많아요. 로컬에 아, 뭐 정말 활동하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님들의 작업을 선보이는 갤러리들도 있고 또 되게 아티잔처럼 약간 소소하게 되게 하고 맞아요. 있는 그런 스튜디오들도 많고 곳곳에 그런 네, 스튜디오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작가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약간 레지던시 같은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진짜 제주도랑 이런 것 같네요. 네네네네. 예. 미리 한번 연락드리고 네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뭐 워낙 여기는 유명한 곳이어서 정말 짧게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바로 같이 이제 바다를 건너면 있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인데요. 네. 또 5월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러니까요. 진행되기 때문에 저 주변에 진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그리고 베니스가 유난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오히려 되게 뭔가 이게 지금 예술 감독이 그 작고하셨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사실 한국한테 되게 중요하고 큰 이슈가 많았던 해는 지난번 베니스 맞아요. 비엔날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한국 작가님들 계시고 한국관도 너무 저는 그 작가님들 좋지만 이제 또 어떨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사실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미술 비엔날레만 있는 게 아니고 바이애뉴얼이기 때문에 뭐 미술이 없는 해에는 그쵸. 비슷한 시기에 건축 비엔날레가 운영이 네네. 되고 또 가을에는 베니스 영화제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베니스 영화제도 워낙 거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다 보니까 베니스라는 게 저도 사실 비엔날레 때문에 갔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언제 가도 무언가는 진행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에선 되게 재밌는 관광지겠다 맞아요. 싶어서 좀 맞아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뭐 글쎄요, 약간 in minor keys라는 네네. 저는 그 주제가 되게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우선은 맞아요. 맞아요. 좀 되게 약간 아련하고 슬픈 부분도 있는 그쵸. 것 그쵸. 같고, 실제로 지금 음, 기획하신 디렉터님께서 작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어가서
기획을 한다는 것도 되게 뜻깊은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진짜 어려운 미션 임무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녀가 없을 때 한다는 그쵸, 것은 이제 그쵸. 그걸 어떻게 감히 내가 생각해서 하냐라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한국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빈나 큐레이터님이 하셔서 맞아요. 작가님이 이제 최고은 작가님이랑 노엘이 노엘이 작가님 너무 작가님이신데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예,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뭔가 기대와 응원을. 그리고 그냥 참고차 뭐 이거를 또 누가 들으실지는 네. 모르지만 미술을 혹시라도 미술 쪽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이 이제 그 5월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오프닝 때 굳이 꼭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뭐 일 때문에 가야 한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또 숙소비도 너무 맞아요. 비싸고 오히려 전시도 잘 못 볼 네.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이제 파빌리온 국가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사실 베니스 날씨도 너무 막 뒤죽박죽이어서 맞아요. 비 오는데 막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냥 만약에 여름에 휴가로 뭐 유럽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뭐 맞아요. 한 2, 3일 정도 맞아요. 들렀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비엔날레뿐만 아니고 이제 그 베니스 기관이나 미술관에서 맞아요. 되게 다양한 연계 전시를 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사실 그게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 지혜진 선생님. 그 일단 베니스의 건물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어떤 전시를 해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맞아. 때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박서보 작가님이랑 노구치랑 맞아요, 했었나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 되게 유명한 또 큰 기관 하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유영국 선생님 네네네. 하셨던. 그때 그 공간에서 봤던 그 작업들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하고 맞아요. 어우러지는 그 조명뿐만 아니고 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실 그런 외부 전시들이 뭐가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이번에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사실 이거는 네. 따로 리서치할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꼭 가야겠다 싶은 거는 우선 베니스의 드리스 반 노튼 재단이 오픈을 해서 관련 전시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패션하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네, 좀 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드리스 반 노튼이 아마 은퇴하셨나? 그러고 나서 정원을 가꾸시는 것 같은데 오. 뭐 아무튼 되게 재밌는 전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마르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중심가에 네네. 스맥이라고 하는 그 산마르코 미술관 공간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호한 선생님 전시를 하는 거로 오, 들어서 그렇네요. 그것도 굉장히 네네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러면 승민쌤도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베니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6월에 영국을 가려고 해서 그때 네네네. 한 2, 3일 정도 빠르게 네, 훑어 다녀오려고 오시려고. 합니다. 네네. 예, 뭐 일로 간다면 좀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거쳐가는 느낌이어가지고 혜진 쌤은 가시나요? 저도 사실은 가고는 싶은데 아직 계획은 없어요. 뭐 간다면 저도 승민쌤이 말씀하신 6월쯤에 뭐 아트바젤 바젤 기간에 아, 가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페어 구경도 하고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한데 뭐 네. 저희가 다녀온다면 이것 또한 리뷰로 남기겠습니다. 한 네. 3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혜진 쌤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으로 네. 알려주세요. 네. 여기는 사실 생소하신 분 뭐래? 생소하대. 저 안 생소한데요? 네. 여기는 도시이기보다는 저는 사실 나라 자체를 좀 소개를 하면서 빠르게 훑어보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자카르타를 지금 매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갈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2년 전에, 재작년에 한번 처음 자카르타 아트 페어 기간에, 아트 자카르타라는 페어 기간에 한 컬렉터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꼬셔가지고, 그때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아트 바젤 파리 기간이었는데, 모두가 다
파리를 갈 때 아. 우리는 자카르타를 가자라고 하셔서 제가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때 비행기표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네. 네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생각보다 도시 자체도 너무 재미가 있었고 페어가 일단 너무 재미있었어요. 되게 아시아 위주의 갤러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작지만 되게 이렇게 밀도 높은 작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카르타가 제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는 사실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미술관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또 가장 유명한 사실 자카르타의 미술관은 맞잔이라는 현대 아, 미술관인데 맞아요. 여기는 리움처럼 사립 미술관이에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인데 여기의 프로그램이 이제 제일 제일 좋은 미술관이라고 하고 지금 그래서 올라프 엘리아슨 전시도 하고 있고 올라프 엘리아스는 싱가포르에서도 네네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K 이마즈라고 지금 네. 타데우스 로팍에서 그룹전 하고 있는 네. 일본 작가분이신데 남편분이 인도네시아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도 좀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전시들이 매년 좋은 전시들이 열리는 곳이 맞잔이라는 공간이고요. 또 미술관 말고 갤러리들은 사실 로 프로젝트가 제일 그쵸. 약간 네. 인도네시아 일장이라고 불릴 만한 갤러리인데 공간이 일단 너무 예뻐요. 어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네 공간이 너무 예쁘고 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 서울도 참가했었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미술 하는 사람들은 좀 알 수도 있고 현남 작가님도 네, 맞아요. 전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작가로는 이키바이크루루 네네. 랑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키바이 크루르는 그리고 딴 얘기지만 아트바젤 홍콩 때 전시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샤트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 프로젝트도 너무 좋은 갤러리고 또 최근에는 아라 컨템포러리라고 되게 현대 들어봤어요. 미술에 네.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는 갤러리도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세계 막 탑 10 안에 들 네. 정도로 인구가 되게 많아서 다들 이제 그리고 또 그 평균 연령이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발전을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미술이라고 하면은 자카르타보다는 반둥이나 욕 자카르타를 네, 많이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카르타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구매하는 컬렉터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반둥이나 아니면은 욕 자카르타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반둥도 갔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요즘에 하도 동남아가 많이 맞아요. 막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저도 그때 그런 시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하시는 갤러리에도 사실 마르투 아르디라고 하는 맞아요. 인도네시아 작가도 인도네시아 있고 작가님 하잖아요. 전시를 했었고 또 4월에도 저희가 인도네시아 작가님을 하거든요. 네. 오로라 아라츠라고 네. 그분도 지금 반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반둥 가면은 작가들 작업실도 되게 많고 또 재밌는 게 그런 전시 구조물 만드는 스튜디오들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거기가 좋은 재료들도 많고 뭐 그런 부동산도 되게 쌀 테니까 스튜디오들도 되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반둥 대학교도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되게 좋은 작가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 작가들은 세계적으로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도큐멘터였나요? 그거 기획했던 루앙그루파? 네, 맞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트파워백도 막 선정되고 맞아요. 그러셨던. 그때 아마 1위인가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작가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매년 갈 때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수준으로 되게 미술 아, 씬도 커질 거라고 되게 예상을 하고 있고 뭔가 기회가 되면 저는 근데 이렇게 나라별로 꼽아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한데 알기가 또 어려운 그쵸, 그쵸. 나라다 보니까 뭐 네네네. 진짜 지금도 뭐 거기는 어떤 미술 대학이 있으면 어디가 맞아요, 좋은 미술 맞아요, 대학으로 꼽히고 맞아요, 뭐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고 막 그런 것들도 다 궁금하긴 한데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다른 에피소드로 네, 돌아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목적지는 이제 중앙아시아로 저희가 가야 오, 되는데요. 준비가 되신 네. 건가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지난 이제 두 개의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본 데인데 사실 이제 말할 거는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네네. 저도 미지의 세계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이고요. 뭐 나라인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저는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더 시크릿처럼 많이 말하고 이러면 이제 언젠가 나도 아,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네네. 생각에 이제 한 건데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한국 분들이 여행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타슈켄트라든지 네. 그런 곳들을 많이 가서 이슬람 문화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풍요롭고 또 이국적이고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특히나 가보고 싶은 행사는 부카라 비엔날레라고 1회를 지난해에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거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있는 거의 첫 번째 이제 현대미술 어떤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중동 지역에서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그런 현대미술을 지원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특정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이런 행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가이엔 우메로바하라고 하는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아트앤컬처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에 이제 이사장 네. 체어퍼슨을 맡고 계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음, 그런 것도 관여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카라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작년에 첫 회가 진행이 됐을 때 주제가 이제 Recipes for Broken Hearts라고 음, 해서 약간 부서진 마음을 위한 레시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이애나 캠벨이라고 하는 LA 베이스였던 미국 큐레이터가 기획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데저트 엑스도 하시고 뭐 오, 정말 네네네. 다양한 것들을 네, 하셨어서 좀 저는 비록 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네네네.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미술 쪽에 있다 보면 주목하게 되는 나라의 작가들이 한정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에 가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좀 이국적이고 잘 모르는 인도네시아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네네. 우즈베키스탄도 중앙아시아는 저는 진짜 맞아요. 모르거든요. 저도 약간 정말 상상이 안 될 네. 정도로, 어느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좀 더 궁금한 오히려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찾아보다가 또 여기가 부카라 비엔날레뿐만 아니고 또 안도 타다오가 짓는 미술관이 아, 네네네. 2028년 정도에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8년에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은 28년에. 네. 까마득하네요. 그때 이 팟캐스트를 또 네네네. 하면서 네. 이제 현장을 찾아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안도 타다오가 준비하고 있는 미술관이 진짜 멋있어요. 거의 약간 우주선 같은 네네. 느낌인데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팟캐스트여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혜진 쌤에게 우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형, 네, 원형이랑 네네네. 사각형이 결합된 어머. 어떤 형태인데요. 네네네. 굉장히 좀 우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그렇네요. 있는데 그렇네요. 좀
모든 사실 예술 문화 도시라든지 그런 곳에는 안도타다오의 작업이 거의 그쵸.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작업 역시 이 건축 프로젝트 역시 이 가이에 누메로바라는 하는 분이 관여가 되어 있으셔서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어느 나라든 도시든 진짜 어떤 성공한 미션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본격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성장하고 개발할 수 네, 있는지에 네, 대해 네. 또다시 생각하게 됐던 음, 음. 그런 곳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이 저한테는 마지막 이제 여행지. 목적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저요? 네. 아 갑자기 여행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또 떠나고 싶어지는데, 맞아요. 우연치 않게도 저희가 다다음 주인가요, 벌써? 아 맞아요. 다다음 주에 홍콩을 같이 가잖아요. 뭐 같이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어쨌든, 겹칩니다. 네, 또 미술계에 또 지겹네요. 있는 네, 종사자로서 아트바젤 홍콩이 열리는 아트위크에 저는 사실은 참가를 하러 바젤 홍콩은 아니지만 다른 대한 페어에 미리 한번 예고를 해주시죠. 어차피 아 저희가 참고로 이제 아마 곧 아트바젤 얘기를 다음 화나 맞아요 언제 하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싶어서 저는 사실 파빌리온이라는 그런 아트 페어를 참여하러 가고요. 그래서 그 페어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네 아트바젤 홍콩도 너무 기대가 돼요. 또 올해에는 한국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바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트바젤 홍보 때문에 가는 거여서 이번에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5개 정도 되는 페어의 섹션별로 한국 갤러리가 적어도 한 곳씩은 다 있어서 네네 뭐 국제 갤러리 현대라고 국제 갤러리라든지 뭐 그런 메이저 네 갤러리들도 물론 있고요. 뭐 제이슨 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NA나 실린더, 뭐 휘슬 다양한 또 젊은 갤러리들이 아트바젤에 참가를 하고 있어서 국내외 뭐 컬렉터 분들 손님들 다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혜진 쌤이 말씀하셨던 그 파빌리온이라는 네, 페어는 이제 또 H 퀸스라고 하는 중심가에 있는 그 맞아요 건물에서 맞아요 진행이 되니까 네 많이들 방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콩 다녀와서도 이 홍콩에 대한 리뷰나 아니면 저희 짤막한 후기들도 네. 꼭 팟캐스트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나처럼 다음 주제는 몰라요. 여전히 TBD이고요. 그래도 뭐 언젠가 저희에게는 며칠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죠. 사이에 정해놓는 그렇죠. 것으로 저희가 또 재미있는, 나름 재미있는 네, 콘텐츠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TBD 하세요. 네, TBD 하세요. 바이바이.